자, 연금의 미래가치 보겠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계산 문제로서. 자,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여러분이 이 화폐의 또 시간가치죠. 자, 매년 또 출제를 하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요, 28회 시험과 31회, 작년은요, 계산 문제 출제했고, 최근에. 그리고 우리가 29회, 30회는 이론으로 출제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이론도 낼 수 있고, 이제 계산 문제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계산 문제 냈으니까 원래 이론 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건 여기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말에 불입을 한다. 돈을 우리 기말, 뭐 1년 말, 뭐 이렇게 기말 불입을 하고 우리가 기말 돈 받는다. 이 수령을 전제로 합니다. 자, 뭐 복리계산이고 당연히 연이자율은 R%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년 말, 자, 여기 A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년 말 A인데 여기 1,000만 원 뭐 이렇게 뭐 금액 들어가면 돼. 매년 말 동일한 금액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A라는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인데, 자, 여러분이 은행에 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은행 가서서 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이제 넣고 있어요. 그럼 5년 말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총 얼마냐? 그걸 구할 때 우리 이 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년 말 받는 연금의 A원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요. 받는 A원을 계속 적립을 해 나가면은 N 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냐? 그럼 N년 말 만기 딱 됐어요. 여러분 A원을 은행에 돈 넣었는데 만기 바로 됐으니까 바로 찾아요. 이자가 없죠. 넣자마자 바로 찾으니까 이자가 없어. 그냥 얼마? A원. 근데 N-1년 말에 A원을 은행에 적립을 하면요, 요 1년 동안, 만기 남은 1년 동안 뭐가 붙어?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A 곱하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을 때 이자는 1년 동안 붙죠? 1승. 예? 이자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1년 말에 A원을 적립을 하면 이자는 몇 년간 붙어요? 자, 이자는 이 기간 동안 붙어요. 이자가. 그러니까 N년에서 1년을 빼니까 얼마? N-1년 동안 이자가 붙는다. N- 몇 년? 1년 동안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복리계산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해주면은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이것을 연금의 뭐라고 한다? 미래가치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29회 시험은요, 요걸 말로 출제했어. 29회 시험은 말로. 어떻게 돼? 매년 말 A원을 적립을 했을 때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 금액 얼마냐? 이걸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이걸 말로써 29회 시험엔 또 출제를 했고, 예? 30회 시험에 말로 출제하고 31회 작년에는 뭘로 출제했냐?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그럼 얼마죠? 요 연금의 미래가치는? 자, 30회는 말로 출제를 했고 31회는 계산 문제. 요거 다 더해주면 얼마? 공통되는 숫자 얼마? A를 묶어낸 거지. 그럼 얼마 나오죠? 1 플러스 R에 1승해서 마지막 1 플러스 R에 n-1인데 여러분 이 수식을 계산한 최종 결론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요, 자, 여러분 매년 말 동일한 금액 A원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구해주는 이것을 우리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해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또는 이것을 연금의 내가 계수라고 해요. 계산을 하면은
자, 이걸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럼 작년에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하는 것은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등비수를 합구하는 건데 요걸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 교재 나오는 그 최종 결론, 그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뭐 나오죠? 거기 보니까 분모가 R. 예? 최종 결론 보니까 분모가 R이니까 그 얼마죠? 이제 연 2자율인데, 그럼 연 2자율이 3% 하면 얼마 들어와야 돼? 0.03. 0.03이 들어오고 3%면, 근데 월로 가면 어떻게 돼? 연 2자율이 3%면 월로 가면 12개월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12분의 0.03 그렇게 들어와야 돼. 작년에. 그럼 또 분자는 또 어떻게 돼? 거기 이제 분자도 거기 맞춰서 또 1 플러스 얼마? 12분의 0.04 몇 년? 5년이라 하면 몇 년? 12개월이니까 60개월. 곱해주면 되죠. 60개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그게 작년 시험 정답이었어요. 그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요걸 뭐 여러분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예? 그래서 작년에 출제는 바로 그 공식에 숫자 들어가서 계산하는 문제.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요거 계산하는 문제, 요거 있죠? 50만 원 주어주고 계산하는 문제 출제했어요. 요거 계산한 게 아까 거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아래 3%면 12분의 0.04 올라가면은 12분의 0.04 여기는 몇 개월? 5년이면 60. 네, 그러러 가면 되죠. 그게 곱해주고 여기에 50만 원 주어졌으니까 곱해주면은 정답. 작년에 그거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 이론은 말로 묻는 문제, 연금의 미래가치 개념은 30회 시험, 작년은 계산 문제.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요 A는 얼마? 그럼 여러분 요 A값은 얼마? 양변에 뭘로 나눠주면 돼? 빨간 수식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곱하기 양변에 뭘로 나눴죠? 연금의 내가계수로 나눴어요. 양변에 연금의 요 내가계수로 양변을 나눠줬습니다. 이때 이 연금의 내가계수분의 1, 이 수식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거기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감채기금계수가 나와요. 감채기금계수라는 용어라. 요 두 개 곱하면 또 얼마? 또 곱하면 1. 요거 두 개 곱하면 약분되니까 1. 그래서 무슨 관계에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또 무슨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 역수관계 시험엔 하여튼 단골입니다. 시험에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이다. 잘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채기금계수의 개념 또 시험에 많이 내요. 뭐 여러분 16회 시험도 출제했고 21회 시험 그리고 26회 시험 이렇게 개념을 또 많이 묻습니다. 감채기금계수의 개념. 26회는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자, 감채기금계수의 개념 어떤 개념? 여러분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자, 5년 후에 연금의 미래가치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돼. 적금액 얼마냐? 5년 후에 1억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 가입했는데 난 매월 은행에 넣는 적금액 얼마냐? 그걸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뭐죠?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돼. 적립금 또는 적금액이죠. 여기 얼마냐? 적립금 적금액 얼마냐? 이걸 구해줄 때 뭐를 곱해주면 된다?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돼.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하죠? 감채기금계수다. 요걸 곱해주면 돼. 요걸 곱해주는 것을 26회 또 정답으로 물었죠. 뭐 연이자율 R 프로 몇 년?
5년. 5년 후에 1억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을 쓸 줄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감채기금 개수의 개념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고 26회 시험에는 또 정답으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4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현재 자, 또 1년 말 2년 말 N은 년 말인데 또 매년 동일한 금액의 A원. 자, 매년 동일한 금액의 A원을 나는 매년 말 안 받겠다.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겠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초창기에는요, 어떻게 돼요? 일시불로 줬어요. 매월 줄 걸 안 주고 일시불로 신청하면 일시불로 줬어요. 그러면 일시불로 주려면 뭐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지. 여러분 1년 말에 A원이 현재 얼마냐? 그럼 A원보다 작아요. 왜? 할인을 해야 되니까. 할인을 합니다. 그럼 얼마? 1년 말에 A는 미래가치잖아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얼마? 기간이 1년이니까 1승. 할인했어요. 그러면 2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 1 플러스 R은 할인율이죠. 몇 년 기간은 2년이니까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N은 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 1 플러스 R의 기간 몇 년? N은 년이니까 N승.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바로 뭐다? 금액을 다 더해주면은 매년 말 A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 얼마냐? 이걸 연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럼 이것도 다 더해준 거니까 또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얼마죠?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해서 마지막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데 또 요거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 수식을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수식은 또 연금일 때는 또 연금이 붙고요. 연금일 때는 연금 붙고 또 현재 가치일 때는 무슨 가치죠? 현재 가치 개수. 그래서 매년 말 동일한 금액 A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연금의 현가 개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금의 현가 개수는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A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말한다. 자, 연금의 현가 개수죠. 자, 여기서 또 A 구할 때는 얼마죠? A는 양변에 또 뭘로 나눠준다?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로 또 나눠주면 되죠. 양변에 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로 또 나눠주면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이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값을 우리는 용어로서 전문 용어로 저다 상수라고 해요. 또 요 두 수식을 곱하면 1. 자, 여러분 또 2년 전 30회 시험에 나왔죠. 또 지문상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또 무슨 관계? 역수관계. 또 출제를 했어요. 2년 전에. 하여튼 역수관계 많이 나오는데 지금 3개 배웠죠? 하나, 둘, 앞시간에서 3개.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인데 시험엔 또 이렇게 냅니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역수관계다.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게도 또 출제를 해요. 자, 이때 요 A가 뭐죠? 요 A. 여러분 이때 연금의 현재 일시불이죠. 주택융자금은
어떻게 돼?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출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의 현재 가치, 이것은요, 우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에요. 주택융자금인 대출금은 한꺼번에 받아요. 여기에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요 A 값이 나와. 이 A 값이 뭐냐? 매기간 불입을 해야 돼. 여러분이 부채 서비스에,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이자를 묻는 건데, 원리금 상환액을 묻죠. 어떤 경우 우리는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요 수식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여기 원리금 균등인데 이걸 29회는요 원금 균등으로 출제했어. 말을 또 바꿔버렸어요. 자, 원금 균등이 아닙니다. 뭐다?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일 때 이 수식을 이용하는데, 이 수식은 매년 출제가 되는 중요한 수식. 요거는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수식. 뭐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에도 출제를 했겠죠. 예, 금융이론에서 작년에 또 이 수식을 알아야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수식을 매년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리고 요 말로써 또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하여튼 시험에 요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매년 출제되는 또 중요한 수식. 자, 여러분 교재 256쪽으로 갑니다. 자, 거기 밑에서 5번째 보면은 때로는 만기가 도래를 하기 전에 주택융자금,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지 않고 뭐 한 5년 지나서 갚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구하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택 가격 10억 원인데, 예? 내 돈, 지분. 자, 지분은 2억 원. 금융기관에 대출금 8억 원. 자, 대출기간 만기 15년.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우리 해줬다. 예,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자, 이때 5년 후 만기가 15년인데 5년 후, 즉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에 뭐 한다?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5년 후에 주택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요 대출금, 내 돈은 관계없지. 대출금 중에서 2년 동안, 5년 동안 뭐 갚은 돈이 있겠죠. 자, 5년 동안 상환된 대출금 중에서 5년 동안 상환된 원금이 얼마? 2억 원을 갚았어요. 15년 만기에서 2억 원을 갚았고, 그럼 아직 못 갚은 돈이 뭐죠? 상환된 원금. 자, 상환된 원금이 얼마? 6억 원. 8억에서 2억 빼니까 6억 원. 자, 여기서 여러분이 거기에 밑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미상환된 원금,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잔금. 용어가 좀 어렵네요.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잔금. 근데 문제는 잔금으로 출제하면 좋은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출제를 해요. 잔금을 아니라 또 어떻게 출제한다? 우리는 대출 잔액. 여러분 금융 기관 가면 대출 잔액 얼마냐 이거 대출 잔액, 저당 잔액 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우리 또 나중에 또 들어볼 용어 중에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잔금, 대출 잔액, 예? 저당 잔액, 미상환, 저당, 잔금 뭐 다 같은 말이야. 예? 시험 출제위원회가 뭘로 출제할지 몰라. 예? 그래서 강원대 교수 출제할 때나 대구대학교 교수 출제할 때 다 말을 제각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주의를 좀 해둬야 되는데, 자, 이때 여기서 상환 비율은 얼마?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은 대출금 얼마 받았냐면 8억에서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2억이니까 4분의 1, 0.25. 100을 곱해주면 25%, 0.25.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잔금 비율이 나와. 이 잔금 비율이 어렵다는 거죠, 용어가. 잔금 비율이, 우리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인데, 잔금 비율에서 또 대출금 8억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시험 문제 좀 주의해야 돼요. 여기 얼마? 6억. 4분의 3이니까 얼마? 0.75. 곱하기 100 하면 75%. 두 개 더해주면 얼마? 1. 그러면 문제는 잔금 비율 관련해서 계산 문제는 14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고, 또 요 용어, 예?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 하는 건 또 15회 추가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출제된 건 요거.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 나온다? 1. 최근에 출제는 요거. 자, 26회 시험은 1. 그리고 12회는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그리고 요걸 29회는 요거 1을 뭘로? 0으로 출제했어. 그러니까 요 말이 또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대주면 1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0이 아닙니다. 1. 그래서 12회 시험, 26회, 29회 시험에 또 출제된 수식.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는 어느 거 보니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봤더니 어느 거? 요 두 개를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지문 속에. 두 개를 자주 지문 속에 출제한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환 적용표 257페이지. 자, 매 기간 밑에서 5번째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 여러분 저당 지불액을 다른 말로 또 갑니다. 원리금 상환액. 자, 저당 지불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아까 또 뭐죠? 부채 서비스액이다. 저당 지불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 257페이지 밑에서 5번째. 그러면 매 기간 저당 지불액을 뭘로 나눈다? 아까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이것을 원금 상환액과 뭘로? 이자 지급분으로 둘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때 원금의 미상환분이 요거 뭐입니까? 여러분 원금의 미상환분이 요거 잔금이야. 여러분 원금의 미상환분, 이 잔금을 하나의 표에 나타낸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설명? 상환조경표다. 그래서 그 상환조경표가 여러분 얘가 나와 있어요. 258페이지 그 표. 이 표가 상환조경표야. 되겠죠?
이 표가 상환조정표. 자,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뒤에 가서 또 한 번 배우게 될 그림. 요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게 만기, 대출기간 만기로 가는데, 자, 여러분 요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 곡선은 우 상향하는 곡선, 이자 지급 곡선은 우 하향하는 곡선. 처음에 얼마? 여기서 초기 얘는 이자가 가장 많고 원금이 가장 적어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난다. 이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난다. 이걸 출제를 제일 많이 해서 한 4번 나온 것 같아요. 이자는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한다. 자, 그러면은 요 원금과 이자를 더해준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보는데 또 여기도 어떻게 돼요? 또 여기에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 또 여기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주의해야 할 거는 여기서 요 금액, 여기서 이자가 이만큼 감소한 만큼 원금은 또 뭐다? 똑같은 금액이 또 늘어났어. 중요한 건 이자가 감소한 만큼 똑같은 원금이 늘어나서 원금 이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선이 바로 뭐죠? 원금 플러스 뭐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는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내 똑같다. 이걸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그리고 만기의 약 3분의 2, 만기의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 259페이지 거기 색깔에 나와 있죠. 3번에 위에서 한 10번째 내려오시면 색깔 딱 돼서. 색깔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뭐. 자, 이 지문은요, 뒤에 가서 또 한 번 배웁니다. 이 그림 잘 알아둬야 돼요. 금융 가서 또 한 번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인데, 자, 위험은 리스크죠. 위험은 리스크. 자, 위험 자체는 리스크인데 259페이지 밑에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리스크. 위험 자체는요, 뭐 불확실성. 요즘 뉴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요거 많이 나오대, 용어 요즘. 뉴스 보면요, 주식시장에서 뭐 변동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작다, 얘기는 변동성이 위험이에요. 미래의 불확실성 자체 또는 변동성 자체를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은 뭐다? 높다. 반대로 뭐가 되면은, 반대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낮거나 변동성이 낮으면 위험도 뭐다?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유형. 자, 여러분이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30회, 31회는 안 나왔으니까 원래 또 나올 수 있어요. 27회도 나오고 29회도 나왔는데 30회, 31회 안 나왔으니까 원래 출제 또 지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위험의 유형. 여러분 이런 곳에서 시험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자, 사업상 위험. 사업을 우리 뭐라고 해요? 비즈니스란 용어 많이. 비즈니스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은 비즈니스 위험인데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을 얘기해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자, 이 사업상 위험에서, 자, 시장 위험은 뭐냐?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 관련해서 나와야겠지.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예? 임대료 수입이 하락을 하는 위험이 있죠. 이런 위험 무슨 위험이야? 시장 위험이죠. 그런 게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 시장에 뭐죠?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다. 아까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니까. 그리고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어. 자, 운영. 또 위치. 23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또 두 개는 우리가 23회 시험. 시장은 27회 시험. 시장 위험 27회. 요 두 개는 23회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막 용어들이 막 섞어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은 운영 위험 말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보유를 하잖아요. 그럼 운영을 하게 돼요. 운영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회사에 뭐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의 파업.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영업 경비라고 하는데, 영업 경비에 변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임차인이 임대료를 뭐 한다? 연체할 수도 있죠. 이런 거. 이런 것으로 발생하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다 무슨 위험? 운영 위험. 운영 위험.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 특히 상가 이런 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앉게 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뭐가 변한다? 환경이 변하면,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상대적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다. 이거 우리 무슨 상가 있는 빌딩 구입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도 좀 중요하겠지만, 자, 그런 위험이 우선 나타납니다. 시험 문제에 요거 세 가지 나오는 위험은 다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자, 29회 시험에 출제된 금융 위험. 요건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금융은 늘 얘기지만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아요.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은 대출금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져요. 그러면 돈 못 갚을 가능성, 돈 못 갚는 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위험을 금융 위험이다. 금융 위험. 여러분, 돈은 안 빌릴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은 고가니까 지렛대 효과를 활용해서 빌려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돈 빌리는 걸 빚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꽤 많아요. 예? 조사를 해보면은 요거는 언제 중고등학교부터 공부 잘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에서 금융이론을 안 가르쳐서 그래. 경제. 외국은 6살부터 가르치는데 선진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꼭 양반 뭐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이 기풍이 나와서 돈과 관계된 강의를 안 해요. 초중고에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화 사람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융 이런 문제. 그래서 외국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에 관련된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분, 금융 부채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돈을 빌리는 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 뭐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1억 빌려서 망하나 100억 빌려서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아요. 야, 많이 빌려 볼수록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요즘 우리 보시면은 이 금융이죠. 금융상에 우리가 오이혐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 감당 못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무슨 위험이야? 금융 위험이죠. 그런 것도. 네? 자, 그런 것도 이제 금융 위험인데 또 법적 위험 있죠. 법적 위험, 법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인데 이 용도 지역 지구가 변경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요즘 정책 있잖아요. 정부의 이 정책,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이 정부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도 무슨 위험? 법적 위험. 법적 위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은 또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한 위험인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는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인데, 자, 여러분 우리 금융 이론을 배우면요, 우리 나중에 금융 이론을 배우면은,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빌려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를 올린다?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요. 인상해서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떠넘겨요. 예? 이게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문이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런 지문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 거기 몇 번? 거기 2번 지문 있죠. 5에서 한 4번째 그 지문이 27회 시험에 출제했다는 내용이죠. 자, 유동성 위험은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요. 요거는 27회도 냈지만요, 29회도 냈어. 29회도 냈고, 27회도 나오고, 21회도 나오고, 17회, 14회, 한 5번은 낸 것 같아요. 위험이 종류 나올 때. 유동성은 황금성이라고 돼. 여러분, 유동성은 뭐라고도 한다? 황금성. 황금성은 우리 들어봤으니까. 예?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이게 황금성이죠. 그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 위험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현재 시장의 부동산 가치 5억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서 금매로 했어요. 금매로 사기 매각했습니다. 그럼 얼마 손해봤죠? 1억 손해봤잖아요. 1억. 1억 손해봤죠? 그럼 그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의 우리 모 구청장님이 이 서울 시 요즘 경선에 나오는 것 같은데, 경선 나오는데 이제 뭐가 이제 등록 이제 꼬투리 잡으면 안 되니까 숨기는 재산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뭐를 해야 돼? 원하는 가격으로 바로 팔릴 수는 없잖아. 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금매가 나와야지.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인데 금매로 5억이라도 좋다. 좀 매각 좀 해달라. 예? 야, 그거 산 사람 대박이네. 현재 7억인데 5억 주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바로 사서 등기 바로 가져가야 돼. 금매 처분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때 바로 돈이 현금이 5억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왜요? 요거 지금 15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회의하다가 바로 팔아달라고 하는데 돈이 갑자기 5억이 갑자기 어디 나와. 한 달 정도 예주면은 조달할 텐데. 그런 금매 물건은 괜찮은 거야. 그런 건 딱 사면. 그것도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구청장이니까. 확실한 사람. 3개를 매각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있나 갑자기 3개를 어떻게 금방.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인천에 사람, 돈 있는 사람 한 사람, 서울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빨리빨리 매각시켜야 돼. 자, 금매란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살 때, 금매. 네.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자, 수익률로 갑니다. 261페이지에. 자,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 또는 투하된 자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순수익과의 비율. 그럼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 10억이에요. 순수익 1억. 그럼 몇 프로? 10%. 10%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세 가지를 보면은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요거 있거든요. 상가 있어요, 옆에. 자, 상가, 내가 저거 분양받아서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받았을 때 1년이 지나면은 한 6% 정도 예상되겠다. 그게 예상 수익률이에요. 아직 투자는 안 했는데 저거 분양받으면 1년 뒤에 6% 정도 예상되겠다. 이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 수익률은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겠죠. 임대료 수입도 있지만 비용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돈 들어오는 현금 수입, 나가는 현금 지출, 이걸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자, 실현 수익률로 갑니다. 실현 되었다. 자, 여러분 상가 샀습니다. 자, 상가 5억 분양받았어요. 1년 지났더니 계산해봤더니 수익률이 4% 나왔다. 이게 실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 수익률이고, 이미 달성됐죠. 1년 지나서 달성됐으니까, 과거에 이미 달성됐으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역사적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을 다른 말로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한다. 역사적 수익률. 역사적,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요구 수익률로 갑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니까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뭐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한다.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의 동그라미. 요거 시험 문제는요, 최대로 출제합니다. 뭘로? 최대로 출제. 우리는 여기 최소입니다. 최소. 최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7회는 최대로 나왔죠. 그래서 14회 시험, 우리가 27회 시험에 출제가 된 경우.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면서 무슨 개념? 기회비용 개념이다. 자, 우리는 기회비용 개념이 요구 수익률이다. 자, 여러분, 기회비용은 여러분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 대상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또 뭐 한다?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 어떤 것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포기되는 것 중에서도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다. 자, 여러분, 국채를 투자할 거냐, 정기 예금을 투자할 거냐, 주식을 투자할 거냐, 상가를 투자할 거냐. 자, 예상되는 우리 연간 수익률이 국채
1.5%. 정기예금, 아이고,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은행 정기예금 6% 해놨대요. 와. 예? 특별 판매하는가 보지. 6%를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주식. 자, 주식 우리가 평균 수익률이 10%다. 상가 우리가 7%다. 자, 그러면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뭐다?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주식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주식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서 뭐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 얼마냐? 그러면 선택은 요거 했잖아요. 그럼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요 포기는 요거 했어요. 포기되는 거 최대가 얼마? 네, 7%. 요게 기회비용. 즉 주식을 선택해서 자금을 투자했지만은 나는 못 받아도 최소 몇 프로 받아야겠다? 최소 7% 이상은 받아야겠다. 10%를 예상해서 투자했지만은 나는 최소 몇 프로 이상은 받아야 된다? 7%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 7%가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끔 있죠. 돈 투자하면 난 최소 몇 프로 이상은 좀 달라. 얘기를 가끔 해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최소 몇 프로 이상은 달라. 최소한의 수익률.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기회비용. 요구 수익률은 무슨 개념? 기회비용 개념이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 개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시험 문제에 또한 많이 출제되는 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과 뭐를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 비교하는 거. 이걸 우리는 출제를 많이 하는데 이게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최선의 수익률보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크면요 당연히 투자를 하죠. 이런 지문 투자는 여기는 하고 밑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가 크면? 요구 수익률이 크면. 요걸 출제를 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맞죠? 그런 지문을 벌써 최근에 5번 출제했어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기준 중요해요.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뭐가 증가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죠. 여러분 균형 상태가 있는데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났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죠.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면 가격은 뭐 한다? 오르게 돼요. 여러분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7억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오르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은 분모는 총 투자한 금액이 뭐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순수익. 그럼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한 금액이에요. 자, 이때 부동산 가격이 아까 5억에서 7억으로 올랐어요. 오르면 어떻게 돼?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다. 그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면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돈을 더 투자했으니까 떨어지죠.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이 4%인데 기대 수익률이 7%다. 떨어져요. 언제까지 떨어져? 서로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하는데 이 같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우리는 균형이 된다. 균형. 같을 때 우리는 균형해.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대 수익률이 점점 하락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여기서 정답을 잘 봐야 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요. 그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데 우리는 출제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결론은 여기서 말을 많이 바꾼다. 출제위원들은. 주의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어떻게 돼? 투자가 안 되면 수요는 떨어지고 수요가 균형에서 줄어들면은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 하락한다. 5억에서 3억으로 하락하면 투자 금액이 더 적어지는데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투자 금액이 더 적어지면 수익률은 높아지죠. 예, 수익률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여기는 지금 요구 수익률 4%인데 여기 2%다. 그래서 수익률이 오르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오르는데 언제까지? 요구 수익률 4%와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보면 요거죠. 기대 수익률이 여기는 하락하고 여기는 상승. 여기서 정답 지문 좀 주의를 많이 하실까? 거기서 여러분 잘 틀려요. 지문 출제하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3페이지 중간 위에 박스 있죠? 표. 그 흐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264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